유진아, 너는 내 딸이야. 의붓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성인이고요. 아버지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새벽 5시, 박민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각성제처럼 느껴졌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박민호 검사, 내부 고발로 직위 박탈. 3년 전 신문 헤드라인이 아직도 그의 뇌리에 생생했다. 대검찰청에서 20년을 몸담으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상급자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배신자가 되었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검찰 내부의 암묵적 룰을 어겼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정의법무법인은 강남의 화려한 로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을지로 낡은 건물 4층, 직원은 그를 포함해 겨우 3명. 하지만 민호는 이곳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켰다. 승소율보다는 정당성을, 수임료보다는 진실을 추구했다. 변호사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네요. 사무장 김 씨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서민들의 소소한 법적 문제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했다. 정의는 크고 화려한 사건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후 2시경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정숙의 목소리였다. 여보, 유진이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온다고 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하죠. 장유진. 2년 전 정숙과 재혼하면서 생긴 의붓딸이었다. 30세의 그녀는 민호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한다고 했지만 민호는 그녀가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유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요즘 사건 처리는 잘 되고 계세요? 그럭저럭이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민호 씨 같은 분이 진짜 법조인이라고. 유진의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는 장철민 회장이었다. 정숙의 전 남편이자 거대 재단의 수장. 민호는 그 남자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늘 불편함을 느꼈다. 권력과 금전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냄새가 그에게서 풍겨났다. 그런데 서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 갑자기 민호의 딸 이야기를 꺼냈다. 24세의 서연은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호가 검사직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연의 장학금은 절실했다. 서연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장학금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아, 그 장학금 말이에요. 유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재단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 말씀이시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이 받고 있는 장학금이 장철민 재단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장학금 심사는 아주 까다로워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가정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든요. 유진의 말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서연의 장학금이 그저 성적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민호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흐려 보였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딸의 미래를 위해 다시 타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진의 존재가 그의 삶에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의붓딸이 아니었다. 뭔가 위험하고 계산적이며 민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사람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잠든 척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유진의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장유진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강의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시간표상으로는 주 3회 6시간의 강의였지만 이는 그저 겉모습일 뿐이었다. 교수님, 다음 주 과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다가왔지만 유진은 시계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 강의 때 물어보세요. 지금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강의실을 나선 유진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정했던 헤어스타일을 풀고 검은색 정장 재킷을 벗어 핸드백에 넣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붉은색 블라우스와 명품 액세서리들이었다. 불과 5분 만에 그녀는 진부한 대학 강사에서 세련된 도시 여성으로 변신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우디 A8이었다. 대학 강사의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차였다.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간단히 지시한 후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었다. 아버지 장철민 회장과의 대화창이었다. 오늘 미팅 결과 어땠어? 국세청 담당자 회유 완료. 다음 달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좋아. 내일은 검찰청 파트 확인해. 유진의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민호를 떠올렸다. 한때 그곳의 핵심이었던 남자. 지금은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된 남자. 한강재단 본사 30층 비서실에 도착한 유진은 또 다른 얼굴을 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특별보좌관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회장의 모든 비밀 업무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자금, 언론사 광고비 명목의 입막음 비용,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위한 뒷거래까지. 표면적으로는 절대 드러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의 총책임자였다. 유진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안내로 회장실에 들어간 유진 앞에 장철민이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자랑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늙어가는 사자로만 보였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 장철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후계자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능력이면 충분해. 유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다. 갑작스러운데요. 이사회 반발은 없을까요?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다. 너는 내 일만 제대로 해. 그런데 장철민이 잠시 말을 멈췄다. 박민호 때문에 좀 신경 쓰인다. 옛날 검사 출신이라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민호를 관리한다는 표현이 그녀에게는 묘한 쾌감을 주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이서현과 약속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의 만남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24세의 서연은 유진보다 6살 어렸지만 어딘가 순수한 면이 있어서 유진은 그녀를 종종 가지고 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서연아, 요즘 학업은 어때? 장학금 덕분에 큰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야. 유진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장학금 심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무슨 문제야? 장학생 선발 기준이 바뀌었거든. 이제는 가족의 사회적 평판도 중요하게 고려한대. 유진은 서연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특히 가족 중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아버지 말씀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가 검사직에서 쫓겨난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 편이야, 서연아. 하지만 재단 이사들은 좀 까다롭거든. 그래도 방법이 있어.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차갑다는 것을 서연은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주면 돼. 대신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인가요? 내 아버지 동향을 가끔 알려줘. 무슨 사건을 맡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냥 가족이니까 관심 있어서 그래. 서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장학금을 잃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상황에서 자신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언니.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민호 주변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을 얻었다. 서연이라는 순진한 딸을 통해서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했다. 그리고 박민호는 분명히 위험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를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를 유혹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유진은 자신의 매력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고 민호 같은 남자는 오히려 더 쉬운 상대일 수도 있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남자들은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었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유진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박민호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최근 맡은 산업재해 사건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한 장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15년 전 한강재단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관련 자료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망자 1명. 김정훈 당시 32세. 민호는 돋보기를 쓰고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작업 중 실족사였지만 부검 소견서에 기록된 상처 패턴이 단순 추락사와는 맞지 않았다. 두개골 골절 위치와 각도, 그리고 몸에 남은 타박상의 분포가 명백히 타사를 시사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 담당 검사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기록된 이름은 박민호였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 15년 전이면 그가 검사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분명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을 텐데. 민호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당시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다. 검찰청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법원 공개 자료와 신문 기사들을 통해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 나갔다. 이상하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니 사건은 불과 3일 만에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이 났다.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낮춘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직후 김정훈의 가족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새벽 4시 민호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온 익명의 제보였다. 한강재단 장철민 회장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를 직접 폭행해 살해했다.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었다. 담당 검사도 매수되었을 것이다. 민호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자신이 담당 검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당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작된 것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민호는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검사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15년 전 한강재단 건설 현장 사망 사건 기억나? 무슨 사건? 15년 전이면? 잠깐 너 괜찮아? 요즘 이상한 일에 관심 갖지 마라. 한정우의 목소리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래?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민호야, 네가 검사 그만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이상 파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민호는 뭔가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집에 돌아와 서연과 저녁을 함께했다.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지만 식사 중 서연이 던진 말이 그를 다시 긴장시켰다. 아빠 유진 언니가 아빠 근황을 자주 물어봐요. 무슨 사건 맡고 계신지 요즘 누구 만나시는지. 유진이가? 왜? 가족이니까 관심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빠 혹시 무슨 큰 사건 맡고 계신 거예요? 민호는 딸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유진이 서연을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10시경 민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호기심이 과하면 다친다. 15년 전 일을 파는 것을 멈춰라.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림자였다. 하지만 분명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 민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15년 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위조된 수사보고서가 발견된 것이다. 그 보고서에는 김정훈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은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하지만 필적과 서명이 너무나 정교했다. 누군가 15년 동안 이 증거를 준비해왔다는 뜻이었다. 오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민호가 과거 검사 시절 맡았던 또 다른 사건에 조작 의혹이 담긴 익명의 제보가 언론사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 사건 역시 민호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지만 관련 서류들은 모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님, 이상한 사람들이 사무실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고 있어요. 사무장 김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저녁 무렵 민호는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언론인 박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한강재단 관련된 15년 전 살인 사건이에요. 박 변호사님 조심하세요. 요즘 그 재단 관련해서 기사 쓰려던 기자들이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나거나 그만두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김정훈이라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15년 동안 묻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장유진과 장철민의 치밀한 계획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 민호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15년 전 사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던 중 문득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장유진이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트렌치 코트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성숙해 보였다. 아버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께는 연락드렸어요. 아버지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유진은 천천히 민호의 책상 앞에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훑었다. 한강재단 관련 자료네요. 혹시 저희 아버지 일과 관련된 건가요? 민호는 서류들을 재빨리 정리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냥 일반적인 법률 검토야. 별거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내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15년 전 김정훈 사건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무엇을 조사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냐? 연루된 정도가 아니에요. 유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저는 한강재단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럼 김정은 살인 사건도 아버지가 직접 죽인 건 맞아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당시 김정은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노동청과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거든요. 그게 발각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지금 당장 자수를. 앉으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묘한 위력이 있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앉았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15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누가 믿을 것 같아요? 게다가 모든 수사 기록에는 당신 이름이 담당 검사로 되어 있어요.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종결시킨 사람도 박민호 검사고요. 유진이 책상에 또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당시 유족들과의 합의서였는데 거기에도 그의 서명이 있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필체 감정을 받으면 99% 일치할 거예요. 15년 전부터 준비한 일이거든요. 유진이 민호의 뒤로 돌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민호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건 아버지예요. 사건을 은폐한 부패 검사로 말이죠. 그리고 서연이의 장학금은 물론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도 그만둬야 할 거예요. 민호의 주먹이 떨렸다. 딸을 건드리는 순간 그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아무 죄가 없어. 맞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걸요? 부패 검사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서연이의 미래는 끝이에요. 유진이 민호의 앞으로 돌아와 그의 눈을 직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갑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유진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민호의 코끝을 스쳤다. 저와 함께 하세요. 제가 한강재단을 이끌게 되면 아버지는 제 최고의 조언자가 되는 거예요. 법률 고문이자 그 이상의 관계로. 민호는 유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률적 도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진아, 너는 내 딸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의붓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성인이고요. 유진의 손이 민호의 넥타이를 살짝 만졌다. 아버지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민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의자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유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의 미래,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를. 아니면 유진이 멈춰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부패 검사로 감옥에 갔고 서연이는
평생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예요. 선택은 아버지 몫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온 것이었다. 아빠, 유진 언니 여기 계셨구나. 엄마가 찾으시던데. 서연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마침 잘 왔네. 아버지와 법률 상담을 받고 있었어. 민호는 딸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딸의 미래를 택할 것인가. 유진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졌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유진의 제안이 일부분은 자신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었다. 한강재단 본사 옥상 정원, 밤 11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다. 박민호는 유진의 마지막 통보를 받고 이곳에 나왔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다.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유진의 목소리.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마지막 기회예요,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민호는 돌아서서 유진을 바라봤다. 48시간 동안 그는 지옥 같은 고민에 시달렸다. 정의를 추구하다 딸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유진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유진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민호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하겠어요? 아버지, 저는 진심이에요. 그 순간 옥상 출입문이 열리며 이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유진이 보낸 메시지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민호에 대한 협박, 장학금을 빌미로 한 감시 요구,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들까지. 서연아, 이건. 언니가 저를 이용해서 아빠를 감시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에게 이상한 제안까지 하고 있고요. 유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자신이 서연에게 보낸 메시지를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것이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계획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서연아, 오해야. 언니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장학금도 조건부였고 아빠를 협박하는 것도 다 진짜였어요. 민호는 딸의 분노를 보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안을 거절한다. 유진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그럼 모든 걸 잃으실 준비가 되신 거네요. 잃을 게 뭐가 더 있어. 이미 검사직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어. 이제 남은 건 딸과 내 양심뿐이야. 민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구나. 아빠는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언니 말만 믿고 아빠를 의심한 것도 아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한 것도.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다.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자료가 전송될 거예요. 박민호 전 검사의 비리 의혹, 살인사건 은폐, 그리고 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씨의 성적 조작 의혹까지요. 뭐라고? 민호와 서연이 동시에 소리쳤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증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또 다른 비리를 저질렀다는 스토리로요. 이때 갑자기 옥상에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출입문이 열리며 장철민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유진아, 이제 그만해. 장철민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그의 뒤로는 경찰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아버지? 왜 여기에?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박민호를 협박하고 서연이를 이용하고. 이건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야. 민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장철민이 경찰과 함께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유진을 제지하고 있는지. 회장님, 이게 무슨. 장철민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15년 전 일로 당신을 이용한 것도 유진이가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것도요. 그럼 자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씨 살인건, 증거 조작,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비리까지. 저는 이제 늙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걸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였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 장철민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 후계자로 만들려고 너를 이런 괴물로 키운 건 내 잘못이야. 경찰관들이 유진에게 다가갔다. 공갈협박, 강요, 그리고 각종 증거 조작 등의 혐의였다. 아버지, 아버지, 유진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장철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호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장철민이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딸 유진이 자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한 달 후, 민호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닌 증인으로서였다. 장철민의 재판에서 15년 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김정은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김정훈의 유족들이 울고 있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장학금을 반납했지만 스스로의 실력으로 새로운 장학금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정의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유진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본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남아 있었다. 후회보다는 분노가, 반성보다는 복수심이 더 강해 보였다. 6개월 후, 민호는 작은 법무법인을 새로 차렸다. 간판에는 정의법무법인이라는 이름 대신 희망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감옥에 있는 유진이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파멸의 문은 닫혔지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